11주차 2강입니다. 사후관리인데요. 투자 후 상호 협력하여 기업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경영권 간섭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성장을 위하여 벤처캐피탈이 갖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는 측면의 접근이 좋습니다. 즉, 투자기업 입장에서 인력 및 기술 소싱, 마케팅, 신규 사업 측면에서 VC의 활용이 필요하고, VC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 대상 기업 발굴, 기투자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 모색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 방안 제시입니다. 벤처캐피탈은 기본적으로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투자 행위를 영위하는 바, 투자와 동시에 보유 지분에 대한 성공적인 회수 방안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 단계에서부터 투자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IPO, M&A 등에 대한 의지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벤처캐피탈의 회수 시점에서 상호 승리, 윈윈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각각 단계별 대응 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벤처캐피탈사가 선호하는 기업 특성으로는 경영팀, VC와의 파트너십이 강한 기업을 좋아하고요. 명확한 사업계획서에 있어서는 개발 일정과 매출 추정 근거, 장기 자금 흐름, 위험 요인 등 대응 방안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제품의 차별성에 대한 명확한 기업이어야 되고요. 강한 IPO,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해외 특허 등록으로 무장된 기업을 선호하게 되죠. 명확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당연히 선호하고요.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 주력하는 기업, 해소 방법을 제시한 기업 등입니다. 투자 유치 진행 시 피해야 할 사항입니다. 엉성한 사업계획서는 당연하고요. 명확하지 않은 목표 시장, 제품 서비스의 구매 대상 시장에 대한 이해와 조사가 필요하고요. 허황된 팀 구성입니다. 유명인이나 또는 향후 영업 멤버에 대한 걸 강조하는 경우, 질문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 예상 가능한 투자자의 질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경우, 경쟁자에 대한 무시입니다. 경쟁자를 인정하고 비교에 대한 설명에 주력해야 되는데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나 사실을 속인 경우는 유치 과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수치의 제시입니다. 보수적이라 하지 말고 현실적인 수치임을 제시해야 됩니다. 시장 점유율을 통한 매출 추정인데요. 구체성이 없는 매출 추정은 피해야 되겠죠. 특허에 대한 지나친 강조, 이를 상용하기 위한 기술 보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 유치 진행 및 피해야 할 상황 등입니다. 최근의 한국 벤처캐피탈 동향을 보면,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보면 펀드 결성 규모입니다. 2017년 벤처 펀드 규모는 164개 펀드, 4조 4천억 규모로 전년도 120개 펀드, 3조 4천억 대비 36.7% 증가했습니다. 이는 1986년 창업지원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벤처 펀드가 결성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정책 핵심으로 벤처 창업이 부상되고 기존의 주요 출자기관인 중소기업청 이외에 산업통상부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 각 부처 펀드 출자금이 증대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금융위원회 주도의 성장사다리 펀드가 또 3년간 6조 원이 결성되었고, 2014년에는 2조 6천억 원의 펀드를 결성해서 117개 기업에 4,040억 원을 투자함으로 본격적인 결성도 기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 펀드 결성인데요. 1986년 창업지원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30여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장 형성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생태계 구축이 진행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였으나, 최근 10여 년간의 발전 과정을 보면 아직도
정보주도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정보주도의 펀드 출자의 증거는 민간 부분의 정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는 민간 부분의 출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해외 진출 펀드의 결성 규모 증대인데요. 그동안 국내 펀드 결성 입지에서 벗어난 해외 진출 또는 해외 주요 벤처 캐피탈 등과 협력하여 펀드의 결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창업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벤처 중소 기업부의 성장 사다리 펀드 등에서 국내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 또는 직접 글로벌 시장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과의 투자는 펀드 결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성공 벤처기업의 펀드 결성 증대인데요. 중기부에서는 국내의 주요 성공 벤처기업이 출자하여 펀드를 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유망한 후배 잠재 벤처기업가를 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의 주요 성공한 벤처기업은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신규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기업에 투자뿐만 아니라 멘토링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이 성공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행태의 측면을 살펴보면 투자 규모 증대 및 특히 초기 투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신규 투자 규모는 2조 3천억 원이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투자 잔액은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특히 중요한 것은 초기 투자 업체 수 기준으로 전체 투자 기업 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46.8%를 넘어서고 있어 계속 증가 추세라는 점입니다. 신규 투자 실적을 특히 중요한 것은 초기 투자 업체 수 기준으로 전체 투자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8%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특히 초기 투자의 경우에 정기부의 팁스 투자 프로그램 등 초기 투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와 초기 분야 특화 펀드의 결성에 대한 한국 모태펀드 및 성장 사다리 펀드의 출자 증대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업종 다양화 및 트렌드 변화입니다. 최근 5년간 업종별 투자 비중을 보면 ICT 분야는 2013년도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 초반대를 유지 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바이오 분야의 투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 분야 전문화입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 캐피탈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의 투자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특화 전문 벤처 캐피탈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캐피탈도, 벤처 캐피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수 측면입니다. 회수 시장 활성화 정책인데 한국 경우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코넥스 시장 개설, 세컨더리 펀드 등 결성 증대 등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회수가 주요 회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코스닥 관련 업무가 한국 거래소로 흡수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라는 명제로 인하여 코스닥 상장 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점차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 7월 1일 문을 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수가 1000으로 시작하여 2000년 3월 10일 28,344로 최고치를 나타낸 후 계속 하락하여 2003년 3월 7일 지수가 346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2004년 하반기부터 점차 상승하여 2018년 7월 5일까지는 종가지수가 786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코스닥 시장의 시장 구조상 기관 투자자보다는 개인 투자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도 크게 요동치는 취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장 기업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M&A 부진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경제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M&A를 통한 투자금의 회수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창업 초기부터 유관기관의 역할이 자금 조달도 중요하지만 당해 창업기업의 IPO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최우선적으로 IPO를 확보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 요건이며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M&A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대로 된 창업 기업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한국의 자금 이주 창업 지원 정책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M&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 M&A의 주 목적은 기술과 인력의 확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들은 편법 또는 불법으로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M&A 활성화의 저해 요소니 되고 있습니다. 소위 인력 빼내기, 기술 탈취, 특허 침해 등 방법이 자행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효과적인 피해 구조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기업은 M&A 대상 기업의 기술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하는 것보다 일단 인력 기술들을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추후 소송 시 대응하더라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기술 탈취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에 의해 해결하기보다 중재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기업 관리 지원 측면입니다. 과거에는 투자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기업 관리 차원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인한 모니터링 및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기업의 대부분에 대하여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직접 사회이사로 참여하여 경영 일반 마케팅,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등 다방면에 걸쳐서 투자기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의 다양화와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즉, 최근 투자기업의 글로벌화의 증가에 따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특허권의 확보 및 보호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 캐피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엔젤의 의의, 엔젤이란 벤처기업의 창업 또는 성장 초기 단계에서 천사처럼 나타나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 지도를 해주는 개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창업 초기에 사업가는 담보나 신용이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높습니다. 이때 엔젤의 존재는 사업가 입장에서 대단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또한 엔젤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기업에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해주는 경우에 기업 성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미국의 성공한 벤처기업의 뒤에는 엔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엔젤은 대개 벤처기업 유경험자나 벤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융자가 아닌 지분 참여에 의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기업 성장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M&A 또는 기업 공개 시 주식 양도 차익을 통해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벤처 창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기 때문에 기업 실패 시 창업자로부터 곤란에 빠질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 가치가 급성장할 경우 초기 투자에 비해 과도한 지분을 주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과 투자자 간의 상호 신뢰 및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엔젤 투자 성공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엔젤은 보통 리드 엔젤과 서포트 엔젤로 구분됩니다. 리드 엔젤은 벤처기업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엔젤로 대부분 창업 경험이 있는 50세 전후에 성공한 은퇴 경영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풍부한 자금, 기업 경영 경험, 기술 평가 능력 등을 보유하고 비상근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80% 정도 서포트 엔젤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창업자를 지원하는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간접적인 지원을 하나 직접 자기 자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활발한 투자를 하는 엔젤은 보통 연수입이 20만 달러이며 주택 제외 재산의 100만 달러 정도입니다. 자신의 10% 정도를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고 보통 4억 건을 분산 투자하며 한 건당 2만에서 5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투자업체의 선정 시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택에서 100마일 내의 지리적 근접성을 중시합니다. 이는 필요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산업에 투자를 선호하며 투자 수익의 보유 기간을 평균 5년, 투자액의 4, 5배의 수익을 기대합니다. 비교적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강한 자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본의 존재가 미국 벤처기업 발전에 중요한 인프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엔젤과 벤처캐피탈의 차이입니다. 엔젤과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 공급과 경영 지원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 단계, 투자 절차, 투자 선정 과정, 투자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벤처캐피탈은 광범위한 비공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창업 이후 주식 공개에 이르는 후기 성장 단계를 중심으로 한 투자지만 엔젤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 구상에서 초기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큽니다. 둘째, 벤처캐피탈은 회사나 조합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엔젤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들이 결성한 클럽의 주류를 이룹니다. 엔젤 중에서도 기업형 엔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개 기술 탐색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엔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셋째, 벤처캐피탈은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경영을 보이는 반면 엔젤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엔젤은 경영에 참여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을 살펴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젤 투자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벤처캐피탈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의 흥망에 큰 이해가 걸린 엔젤이 늘어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넷째, 벤처캐피탈은 유연성이 부족해 형식에 구애받지만 엔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엔젤은 때때로 사업계획을 보지도 않고 투자를 하기도 하며 벤처캐피탈이 보통 최소 5년에서 최장 7년 이내에 투자를 해서 하려는 데 비해 엔젤은 보다 강한 인내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엔젤이 더욱 가혹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엔젤이 훨씬 짧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벤처캐피탈의 자금을 실제 통장에 넣어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4, 5개월에 달하는 반면 엔젤은 2.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불과 두세 번 만나고 난 뒤 투자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섯째, 벤처캐피탈은 찾기가 쉬운 반면 엔젤은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화번호부를 펼치면 벤처캐피탈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엔젤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연주를 동원하든가 또는 혹은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을 만한 것을 수소문해야 합니다. 상당한 시간과 발품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젤에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투자 규모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은 투자 규모는 보통 100만 달러를 넘습니다. 이에 비해 엔젤은 한 기업당 5만 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창투자들이 한 기업당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데 비해 엔젤들은 1,000만 원 이하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건당 투자 규모가 점차 커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의 엔젤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엔젤 조합 또는 엔젤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을 함께 도입하고 투자 자금과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1999년 하반기에 불기 시작한 벤처붐은 엔젤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엔젤 클럽 또는 엔젤 투자조합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엔젤은 1997년 100명 정도에서 2000년 말에는 28,800명 정도로 늘어났으며 투자 금액은 5,493억 원에 달했습니다. 벤처 열기가 한창일 때는 대학 상공회의소 동창회 상담회사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엔젤 클럽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벤처 붐의 붕괴와 함께 벤처 투자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면서 엔젤 클럽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엔젤 투자의 추이를 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금 회수 시장인 코스닥 시장의 주가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0년 후반에 코스닥 시장이 폭락하자 엔젤 투자자가 급속하게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1년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 감면이 30%에서 20% 축소되고 2006년에는 10%로 더 축소되면서 엔젤 투자 시장의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했습니다. 엔젤 투자 위축은 201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은 2011년 말 엔젤 투자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문적인 엔젤의 발굴 관리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소득 공제 비율을 30%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고벤처 포럼, V포럼 등 몇몇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엔젤 그룹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처 창업 조달의 주요 원천으로서 엔젤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고 2013년에 엔젤이 벤처 창업에 대한 투자 시 소득 공제 비율은 5천만 원까지 50%, 1,500명까지 100%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문 엔젤 제도도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투자자를 전문 엔젤로 지정하여 투자 대상 기업이 벤처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모태펀드의 매칭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엔젤 투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소득 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충분한 효과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벤처붐 이후 지난 10년간 엔젤 투자자의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로 높아지고 투자자의 직업도 다양해졌습니다. 투자 선호 업종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편중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이나 기업 은퇴자 등 다소 자금의 여유가 있는 계층의 엔젤보다는 현재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지원에 필요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비중이 낮고 투자자금 회수 시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엔젤이 투자 대상 업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를 보면 주로 개인적 인맥 72%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외에 기업 투자 설명회 11%, 신문 등 일반 미디어 7%, 엔젤 투자 클럽 활동 6% 등을 통해 투자 대상 업체를 발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을 조사해 보면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엔젤 투자가 42%로 가장 많고 다음이 3년에서 5년이 27%, 5년에서 7년이 13%, 7년 이상이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엔젤 투자라는 경우는 6% 정도 있었습니다. 엔젤 투자 행태는 신주 발행이 78%, 구주 인수가 13%, 회사채 6% 순으로 투자 재원은 주로 예금 44%와 주식 등 유가증권 31% 충당되었습니다. 부동산 처분 7%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 전략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모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 대학 교수는 1980년 5포스 모델을 발표한 뒤 10년 만인 1990년 저서를 통해 다이아몬드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책 속에서 국가 경쟁 우위라는 책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자유무역이 발달하면서 국가마다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출 패턴은 쉽게 설명이 됩니다. 사우디가 석유를 수출하고 핀란드가 목재를 수출하는 것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 나라에 많은 자원이 있으면 잉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수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설명되지 않은 요소가 많습니다. 스위스는 왜 시계를 수출할까? 일본이나 한국은 왜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할까? 이런 현상에 관련해 여러 가지 학자가 생산성, 생산 요소, 제품의 수명주기 등을 근거로 수출 패턴을 설명을 했지만 포터 교수는 이런 시도가 대부분을 불완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처럼 생산성도 떨어지고 생산 요소도 없는 국가가 반도체나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현상은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포토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전 세계 10개국을 대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100개 업종을 집중 분석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는 요소를 크게 4가지 내생 변수로 추출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조건입니다.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는 특정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미국은 농산물 생산에서 비교 우위를 손쉽게 점할 수 있습니다. 천연자원을 많이 가진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천연자원을 많이 보유하면서 잘 사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은 엄청난 국토 면적에 막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자원이 부족한데 오히려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더 높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등 막대한 수자원을 보유한 브라질의 물산업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지만 마실 물조차 없어 수입해가는 싱가포르는 물산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한국은 정유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토 교수는 기초 요소와 고급 요소를 구분해 이러한 현상에 대한 명쾌한 해결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생산 요소 가운데 토지나 자원 등은 기초 요소에 해당하며 기술력 등 고급 요소에 해당합니다. 국가 경쟁력에는 기초 요소보다 고급 요소가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도 고급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부가가치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